제일 맞은 상품, 보험. 보험은 보험료가 제대로 책정된 건지 안 된 건지를 아는 게 불가능해요. 금융감독원에서 직접 봐요. 그럼 보험사는 그러죠. 아니 맨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가 좀 더 창의적인 보험을 못 만들지 않냐. 그 말도 맞아요. 불특정 다수의 몇몇 명의 사람이 이거에 접근한다고 했을 때는 또 달리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플랫폼으로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똑같이 광고라는 이름으로 뿌리고 클릭을 하면 바로 그 상품을 살 수 있게 돼요. 그런 게 재밌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판매사들이 제조사인 척하고 한편으로 제조사와 우리는 분리되어 있다를 자꾸 각인시킨다는 거는 인지적으로 굉장히 불편한 거죠. 고객한테는. 그죠? 들어올 때는 우리 좋은 상품 맞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우리가 만든 좋은 상품 맞습니다 해놨다가 사인할 때 근데 우리가 만든 건 아니에요. 그거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어요? 엄청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쵸. 엄청 헷갈리죠, 고객은. 이게 제대로 된 규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판매와 제조가 구분되어야 되는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이 돼야 될까요? 그 부분이 판매와 제조를 분리하려고 그랬던 이유가 제조사가 판매를 같이 하는 경우에 네. 내가 제조를 한 목적대로 판매를 해요. 소비자한테 좋은 게 아니라 나한테 유리한 걸 만들어서 나한테 유리한 걸 팔아요. 금융이라는 거는 일반인들이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 대 전문가로 상대를 하라는 거예요. 판매 전문가, 얘도 금융 전문가고 제조 전문가도 금융 전문가니까 금융 전문가끼리 해서 이 전문가가 검증을 해서 제조사를 검증을 해서 판매를 해라. 그래서 판매와 제조를 분리하는 것을 금융당국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금융혁신의 아젠다로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됐던 거는 판매단의 힘이 너무나 약했단 말이에요. 제조가 주는 수수료대로 움직였으니까. 그래서 진짜 그들이 원했던 그런 무시무시한 판매상이 나타났죠. 카카오. 개인 맞춤형 추천도 할 수 있고 순위를 매긴다거나 이게 가능해졌어요. 그리고 이게 딱 보니까 지가 판매사가 아니라는 거야. 네이버 카카오한테 가서 물어봐서 좋은 상품인지 나쁜 상품인지 확인을 해봤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안 하죠. 안 하죠. 아니 우리는 그냥 갖다 올리는 건데 왜 우리가 판매에 대한 책임을 지냐. 그때 금융위가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거래를 해야 되고 이걸 하면 서류로 뭐를 해야 되고 이거를 니네가 같이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중개업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했잖아요. 랜덤으로 올린 건 아니잖아. 지금의 규제 체계는 업권별로 나눠져 있었고 네이버 카카오는 보험사도 아니고 증권사도 아니고 은행도 아니고 뭐 뭣도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는 광고업자라 그랬잖아요. 장벽이 없어. 그냥 아무거나 다뤄요. 네. 그러니까 그 개인 입장에서는 보험도 하고 펀드도 하고 대출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네. 너무 편하죠. 네. 그래서 금융위에서는 그럼 판매업자로 등록을 해라. 그래서 금융의 규제를 받아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 판매업자의 그 라이센스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보험 파는 사람 다르고 대출 파는 사람 다르고 카드 파는 사람이 달라요. 경업도 안 되는 게 많을 텐데. 경업도 안 되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카카오페이는 전자금융업자예요. 전자금융업자는 보험을 판매하는 라이센스를 받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럼 카카오페이는 전자금융업자이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비교 추천 서비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했냐면은 카카오페이에서 그 밑에 보험 판매를 할 수 있는 자회사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이 라이센스를 통해서 여기서 판매를 한 거예요. 여기는 광고만 했고 실제 판매는 얘가 한 거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금융위원회가 안 돼. 얘가 아니라 너를 보고 했잖아. 오인할 수 있잖아. 네가 라이센스를 받아. 그랬더니 그럼 라이센스 주세요. 전자금융업자라 이게 안 되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네. 해줄게. 지금 된 거예요? 아니 해주기로 했어요. 그거는 금융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예. 카카오페이나 이런 데들도 난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지? 금융당국에 물어봐도 사실 답을 찾기가 쉽진 않아요. 규제가 누적된 거는 많은 사람들의 니즈가 함께 모여 있거든요. 이거를 풀었을 때는 이런 부작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게요. 이게 규제 개선이거든요. 근데 보험 설계사 있고 대출 모집인 있고 카드 모집인 있고 대출 권유인 있고 뭐 거기다 플랫폼 있고 광고냐 뭐 이게 중개냐 모집이냐 판매냐 제조냐 이게 되게 복잡하게 얽힌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오프라인에 있을 때는 이게 다 분리가 돼 있었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었는데 모바일이라는 환경 하나에서 클릭 하나로 옮겨 다닐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돼버리니까 소비자가 보기에는 이제는 완전히 다 똑같아졌는데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IT와 극단적인 오프라인 금융 사이에서 다가가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문제인데 사실 천 대표님은 이 양쪽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새로운 솔루션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투자 금융 상품의 제조사가 있고요. 판매사가 있는데 분리를 해놓다 보니까 양쪽 간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달라요. 양쪽 다 고객을 위하지 못하고 있어요. 차라리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게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판매사는 이렇게 하거든요. 제조사는 뭘 만드는지 도대체 모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꾸며놔서 많이 팔릴 걸 팔아요. 예전에 수수료 높은 걸 판다고 해서 사기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많이 팔릴 걸 팔기 때문에 수수료가 낮아도 그 10배 이상 팔릴 거라면은 섹시한 스토리를 판단 말이죠. 근데 그게 고객한테 좋다는 보장이 없죠. 수수료가 아무리 저렴해도 고객이 이제 폭망할 수 있는 상품들이 판매가 되는 거죠. 제조사들은 고객이 뭘 원하는지 전혀 감이 없어요. 고객이 B2C 고객이 아니라 예. 그 가운데 있는 유통 도매업자가 고객이거든요. 그쵸. 도매업자가 이거 가지고 와라 저 가지고 와라면 그거 갖다 바쳐요. 판매사가 나쁜 놈이냐 제조사가 나쁜 놈이냐를 관점을 본다면은 제조사도 좋은 상품 만들고 싶은데 중간에 판매사가 방해하는 구석도 굉장히 있어요. 제조사인 자산 운용사가 직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판매 라이센스도 이제 가질 수가 있어요. 판매를 직접 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판매업자도 그 랩 같은 걸 통해서 직접 상품을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예. 분리된 척 하는 거죠. 오인을 위해서 고객이 오인하라고 일부러 하는 거예요. 맞아요. 한 편인 듯 아닌 듯 해가지고 책임을 왔다 갔다 해서 불투명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과연 고객을 위하는 것이냐. 차라리 제조업자들이 즉 자산운용사들이 자기 이름 걸고 고객의 니즈에 맞게 인덱스를 새로 짜가지고 ETF건 펀드건 새로 만들어줘서 그 고객만을 위해서 딱 상품을 제조해서 드리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은 맞춤형 상품인 거지. 도매업자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도매업자한테 넘겼다가 도매업자가 자기들이 논리로 갖다 팔고 이런 것이 별로 투명하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지금 되게 중요한 지점을 지적해 주셨어요. 사모펀드 이슈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금융 시스템이라는 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 놔 있어요. 이렇게 할게요라고 얘기해놓고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할 그런 수많은 장치들이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할게요라고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도 공모펀드나 이런 애들 진짜 그렇게 해야 돼요. 사모펀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내가 할게요 그럼 하는 거예요. 그럼 걔가 진짜 그걸 할지 안 할지 보장이 없어요. 그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투자를 할 때 저 사람을 믿고 하는 거예요. 사모펀드라 하면 같이 밥 먹고 술 먹고 좀 같이 얘기도 해보고 그래도 얘가 좀 믿을만하네. 그래서 투자하는 게 사모펀드예요. 직판이라는 것도 오프라인으로 직판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온라인 직판은 불특정 다수를 해서 여러 명한테 파는 거랑 적은 사람한테 파는 거랑 차이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래도 좀 공부를 좀 하고 금융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인지시키기가 좋아요. 근데 이게 다수가 되면 그게 불가능해져요. 진짜 저기 시골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뭐 진짜 그 사람들을 상대로 그걸 팔 수 있냐, 그러니까 설명할 수 있냐, 설명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은행 가서 사면 잘 사냐? 그건 아니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분리를 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모펀드는 더럽게 재미없고 수익도 잘 안 나고 근데 이것만 팔으라 그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도 크게 문제는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수준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좀 더 새로운 상품 없어요? 뛰어난 사람이 뭔가 참신한 아이디어로 하는 그런 거 없어요? 그 아이디어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규제는 정말 되게 보수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제일 지랄 맞은 상품 보험. 보험은 이 보험료가 제대로 책정된 건지 안 된 건지를 아는 게 불가능해요. 어지간한 금융 전문가도 그걸 아는 건 불가능해요. 보험은 유일하게 금융감독원에서 직접 봐요. 금융감독원의 상품실에서 그걸 다 계산합니다. 그걸 허가를 해주기도 하고 안 해주기도 해요. 그럼 보험사는 그러죠. 아니 맨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가 좀 더 창의적인 보험을 못 만들지 않냐. 그 말도 맞아요. 뭔가 혁신적인 걸 할 수 있게 해줄 필요도 있어. 20명한테 팔게요. 이거는 상관이 없는데 불특정 다수의 몇 명의 사람이 이거에 접근한다고 했을 때는 또 달리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바로 플랫폼으로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플랫폼은 그런 걸 구분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광고라는 이름으로 뿌리고 클릭을 하면 바로 그 상품을 살 수 있게 돼요. 근데 고객이 그 좋은 상품을 골라야 되는 문제가 여전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상품이란 거는 애초에 어떻게 만들어진지 파악하기 힘들고 서로 비교가 굉장히 어렵고 그러니까 상품이 좋은지와 나에게 맞는지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항상 해결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게 거의 그 무당급으로 어려운 얘기예요. 저희도 이제 로봇바이저 콘텐츠 엔진을 만지는 입장에서 엔진이 두 개로 분리돼 있어요. 이 사람은 무엇이 필요하고 그럼에도 시장에서 주어지는 기회는 또 시시각각 바뀌고 있으니까 네. 사람도 바뀔 수 있지만 시시각각 바뀌고 있을 수 있지만 두 개를 어떻게 매칭시키느냐는 문제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또 재미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반규제파여서 네. 더 그러는데 규제의 문제는 오브젝티브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는지를 굉장히 정확히 잡아야 되는데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 1000만 명이라고 해볼게요. 700만 명이 이 금융상품의 트레이드오프를 이해 못하고 있어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위험이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불안전 판매라는 것은 손실이 난 게 불안전 판매가 아니에요. 그 리스크를 정확히 설명하지 않은 게 이게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게 설명하지 않은 게 그쵸. 불안전 판매죠. 근데 공모는 일반인들을 상대로 1000만 명을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하다 보면은 금융교육이 안 돼서 설명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이 700만 명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누가 들어와도 설명 가능한 엄청나게 트레이드오프가 간단한 상품만 그쵸. 판매해라. 예. 첫째, 근데 그거는 그 1,000만 명한테 되게 기회를 박탈하긴 한 거죠. 맞아요. 예. 근데 규제를 그렇게 딱딱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대신에 이제 사무시장 같은 걸 만들어서 직접 분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알아서 자기 리스크를 이해하는 거니까, 리스크라는 건 손실날 리스크도 있지만 자기가 잘못 이해했을 리스크, 네. 그 상품 만든 사람이 잘못 이해했을 리스크, 사기당할 카운터파티 리스크 등등 불확실성에 대한 모든 게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도 높은 상품들을 다뤄보고 싶으면은 이런 규제를 맞춰라면서, 규제의 룰을 뭐라고 했냐면은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학벌 좋은 사람도 아니고 돈 굉장히 많고 경험 많은 사람으로 규정했어요. 근데 이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식이냐면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 700만 명 중에 100만 명, 200만 명, 300만 명을 자꾸 교육시켜서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꾸 부모님처럼 이거를 카보를 치다 보면 오인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일반인들은 기회가 없다 보니까 순박하게 있다가 누가 굉장히 좋은 배지 차고 와서 컵스링 차고 와서 얘기하면은 혹하게 되고, 평소에 기회가 없으니까 사모펀드라 그러면 와우, 뭐 있나 보다. 그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사모펀드를 해도 되는 거야? 그죠. 부자들만 하는 거 아니었어? 그죠. 그럼 나 하죠. 이렇게 그죠. 되죠. 예. 그죠. 저는 사모펀드는 은행 같은 데서 팔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 진짜 잘하는 사람 있으면 내가 그 사람한테 돈을 맡기고 싶잖아요. 네. 주식 투자 잘한다며 1,000만 원 줄 테니까 이거 좀 한번 굴려봐. 손해보는 건 상관없어. 그러니까 둘이 계약을 맺어요. 그리고 돈을 맡겨요. 근데 만약에 손해를 본 게 아니라 500만 원을 횡령을 했어. 50% 손실 났는데요?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사모펀드예요. 나는 횡령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둘 사이의 계약 관계는 유지가 돼요. 근데 은행에서 팔면은 은행에 그 물건을 파는 사람도 그게 뭔지 몰라요. 누가 팔았는지도 몰라요. 대신 아까 전에 그 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기회를 박탈할 것이냐의 문제는 그 사람들을 좀 더 세분화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해요. 근데 그게 제일 편한 게 뭔지 알아요? 다시 플랫폼으로 돌아갑니다. 개인이 개인을 상대로 재무적인 얘기를 뽑아가지고 이 사람의 위험 성향을 분석해서 100만 원짜리 펀드를 팔았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는 굉장히 돈 많은 사람한테만 할 수 있어요. 이게 이른바 그쵸. PB 서비스죠. 그렇죠. 그럼 이 비용을 아끼려면 어떻게 되냐? 그 수많은 그 PB 여러 사람을 다 묶어서 인공지능으로 돌려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좀 더 다양한 상품으로 보낼 수 있게끔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처럼 뭐 투자 경력 얼마나 되십니까? 얼마 투자하십니까? 이런 낮은 수준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에게 적합한 그런 모델, 신용평가 모델처럼 그 사람의 투자 적격성 모델을 누군가 만들어낸다면 네. 이걸 통해서 플랫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네. 그런 기회를 좀 더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럼요. 그리고 나면 또 너는 자문업자냐 판매업자냐 이런 논란이 또 생길 수도 있죠. 저는 뭐 규제 다 반대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규제가 필요한데, 목표를 잘 짜면 더 똑똑하게 짤 수 있다는 주의죠.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가장 자신의 목숨과 남의 목숨을 해칠 수 있는 라이센스 중에 하나가 운전면허죠. 그렇죠. 금융투자가 위험하다 하지만 운전보다 위험하진 않아요. 복잡하긴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지만요. 전 국민이 받아야 될 기초교육이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금융투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는 그 정도 운전면허에 준하는 라이센스로 전 국민을 잘 교육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돈 버는 경제상식 베스트 10. 책팔이 이렇게 하신다고요? 귀중한 시간을 내서 네. 기초적인 금융교육이 중요하다. 돈 버는 경제상식 베스트 10. 아우, 한번 소개해 주세요. 이 책 왜 쓰시게 되셨습니까? 광고인가요, 이거는? 이건 광고입니다. 제가 금융투자 기본서를 쓰는데 네. 기본서를 읽어봤어요. 네. 근데 읽어봤는데 운전면허 필기시험책 같았어요. 운전하는 사람이 그닥 관심 갖지 않는 주제들. 막상 운전을 할 때는 거기 나온 내용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또 뭔 느낌이 있었냐면 너무 주식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니까 주식 얘기를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겠지만 너무 주가만 보는 거야. 주식과 관련한 문제만 봐요. 그래가지고 뒤에 상당 부분을 할애해서 산업 분석을 넣었어요. 네. 뭐 반도체 산업은 어떤 산업이고 여기 용어는 어떻게 되고 이런 용어는 최소한 알아야 내가 신문이나 증거서 리포트를 볼 때 뭔 말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단어 설명, 산업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또 하나는 그 내용은 알겠는데 실제로 내가 당해보면 뭔지 몰라. 예를 들면 유상증자다. 그럼 유상증자에 대한 단어를 열심히 배웠는데 막상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몰라요. 유상증자를 하면은 갑자기 계좌에 R이 들어오죠. 삼성전자를 샀다. 그럼 삼성전자 R이 들어와요. 왜 갑자기 R이 들어와? 그리고서 슬쩍 한번 매도가 되네? 매도를 한번 눌러보기도 하고. 네. 그 사람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신주인수권을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거기에 청약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넣었어요. 이번에 그 외국인 기관들이 팔아가지고 내 주가 빠졌어 난리가 났어. 외국인이란 누군가, 기관이란 누군가. 네. 저는 직업이 기자잖아요.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죠. 거기가 기관이잖아요. 내가 기관에 대해서 쓰려 그러는데 기관은 주식을 어떻게 사고 주식을 어떻게 팔아요? 개인들이 맨날 그 기관이 패가지고 문제 생겼다는데 뭐 진짜 그런 식으로 팔아요? 그런 얘기를 좀 넣었어요. 아, 좋습니다. 기대됩니다. 금융혁신은 고민할 일이 별로 없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별로 고민하지 않을 얘기인데 네. 굳이 얘기하자면 그렇게 사각지대로 있었던 금융 방식, 온라인에서 약간 그냥 묵인해주는 광고라 그래서 피해 있는 지속 가능성이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 번은 맞았어야 되는 거죠. 언젠가 한번 맞았어야 되는 거고 카카오가 저희 보험 대리점 하고 싶은데요. 라이센스 좀 주세요. 규제상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을 자격이 없으면 안 해주는 게 맞잖아요. 네. 근데 이게 한 번에 수면 위로 다 올라와 버리는 바람에 야 니네 왜 보험 팔아 팔지 마. 보험 팔려면 라이센스 받아. 저희 라이센스 받는 규정이 없습니다. 아 그럼 내가 규정 바꿔줄게. 이게 되게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해보셔서 알잖아. 규정 절대 안 바꿔줘요. 그렇죠. 근데 그 규정을 바꿔준다라고 금융당국이 굉장히 넓은 포지션을 갖고 있어요. 좋네요. 자연스럽게 제도권으로 편입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모든 금융 제조사들을 다 밑으로 깔고 그 위에서 판매를 독점하는 그런 플랫폼으로 가기를 원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금융은 일반 상품하고 다르게 취급을 받으니까. 근데 이런 기회에 그렇게 제도권에 편입을 하면서 자신들이 받을 수 없는 주제까지 다 이 스케줄 받으면서 통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이런 기회 덕분에 그런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주가 되게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카카오 네이버 주가가 빠지는 게 금융 때문이냐라고 본다면은 금융 때문에 시작이 된 건 맞는데 금융은 생각보다 스무스하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이번 달에 국정감사가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막 공격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정부를 막 공격을 해요. 네. 그럼 정부는 국정감사에 가기 전에 뭘 해놔야 돼. 카카오가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국회의원이 물어보면은 아 이래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답변을 할 거리를 국감을 앞두고 많이 하게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카카오 네이버의 뉴스 플로우가 굉장히 안 좋을 겁니다. 그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줄리어스 천과 가치경제 콜라보레이션. 콜라보레이션. 네, 오늘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